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아침에 보니까 찔끔 오르다가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장세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벡트 거래소가 지금 움직이는 게 이제 피지컬적으로 움직이고 12월 9일날 이제 달러를 연동으로 하는 이제 선물 거래소도 오픈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물 거래가 있고 옵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만을 위한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중요한 게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벡트 거래소의 선물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22일자 날짜로 보면 지금 보면 20밀리언을 초과해서 넘었어요. 그러니까 급락하기 전에는 보면 12 정도였는데 2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점진적으로 매집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세가 물론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50배 마진에 50배짜리 이더리움 선물에 관해서 테스트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시세가 안 좋은데, 그리고 이 시장이 만약에 계속해서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그리고 차후에 이더리움 말고 다른 코인들도 선물 거래를 넣겠다고 분명히 장담을 했거든요.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사토시로 페어되어 있는 거, 비트코인에 관해서 페어되어 있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마 사토시로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 근래는 좀 빠지긴 했지만 지난 한 몇 주 동안에는, 지난 한 1, 2주 동안에는 사토시가로 올라서 아마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BNB, EOS, XMR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맨 끝에 이제 오른쪽 밑에 박스권을 보시면 이게 다이버전스인데, 비트코인 페어에서 이제 사토시가를 말하는 거죠. 사실 여기 다이버전스는 사실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아마 상승을 하고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페어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눈여겨보시면 아마 향후 추세에 관해서 아마 알 수 있을 거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자리 잡냐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어떤 차티스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쪽을 좀 약간 더 많이 전망을 수익률로 봤을 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다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7,400달러를 터치를 못하고 지리하게 만약에 횡보를 계속하면, 만약에 순간적으로 어떤 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7,500달러, 7,600달러를 강하게 그린 캔들이 나와가지고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결국에는 6,800달러 그리고 6,400달러까지 한번 지점을 찍은 다음에 올라갈 거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그건 아마 다 조사를 해보셨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큰 관점에서, 트렌드 라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2019년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긴 잔거리의 어떤 그 트렌드 라인은 깨지지 않았다는 걸 강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트렌드 라인은 대각선으로 이제 곧게 뻗어 있는 트렌드 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끝까지 한번 그어보면,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이렇게 보면 분명히 2만 불 넘는, 2만 5천 달러가 넘는 거기까지 최소한 잡았을 때 그렇게까지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알트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특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지금 있을 수 있냐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파를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이 몇 개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것도 차트의 고수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파동 분석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그려서 올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희망회로를 돌리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제 바라보는 분석에 있어서 이 차트를 그리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오파를 그리면서 알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대표적으로 테조스 그리고 마틱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리고 몇몇 개 알트코인들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에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직까지도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밑꼬리가 길게 달린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며칠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아마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고, 제가 어저께서부터 요 근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그린 캔들이 반드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흘러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000불 아래로 다시 한번. 근데 첫 번째로 흘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게 6,8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난번에 찍었던 그 가격대가 6,785달러인가? 6,800달러인가? 거기까지 한번 찍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거기에서 지지 반등을 하면 이제 더블 바텀이죠. 그래서 더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단타성 위주로 아마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 찰스 호킨스죠. 카르다노 재단의 대표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 향후에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카르다노 펀더인 찰스 호킨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비탈릭 부텔린하고 이더리움이 초반에 이제 생성이 됐을 때 그때서부터 참여해서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카르다노의 제작자 찰스 호킨스는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이상으로 돌아와 향후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당장 이게 뭐 몇 달 내에 이렇게 갈 거다, 뭐 내년에 이렇게 갈 거다라가 아니라 포텐셜을 길게 보면 이렇게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에 관해서는 동의를 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여기다가 더보기란에다가 제 이메일을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냥 문이메일이라고 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파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관한 여러 가지 진짜 귀한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신력이 있는 어떤 그 기관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한국은행에서도 발간된 그런 자료, 아니면 각 무슨 어떤 중요 기관, 대기업에서 발간된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대성해가지고 향후에 차례차례 제가 채널에서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걸 보시고, 아, 진짜 대기업들은 암호화폐 장세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이게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세상이 도래하겠구나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암호 장세하고 블록체인하고 연결해서 그거를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바이낸스 CEO가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더 블록이라는 그 어떤 매스미디어 매체가 있는데 이번에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바이낸스 CEO가 이 매스미디어사를 이제 고소하겠다 해서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에 존재하지 않는 급습.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사실 얘네 사무실이 지금 있지도 않아. 근데 있다고 해서 경찰들이 뭐 잡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 얘기가 다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 기술팀이 있는데 기술팀이 갑자기 뭐 중국을 빠져나왔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막 여기저기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거에 관해 정리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국가에서 국가 장려 사업으로 밀어줄 거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부터 공표해가지고 뭐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해서 뭐 이렇게 할 거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있는데,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 1위 거래량이 어디냐면 914밀리언으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예요. 그 나머지 거래소들은 사실 상대도 안 돼. 바이낸스에 보면.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자, 중국이란 나라에서 바이낸스를 배척을 해. 자, 우리가 보는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뉴스가 전부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일까요?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알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 근데 바이낸스를 배척한대. 한쪽에선 또 그런 뭐 루머도 막 퍼지고 있어. 그게 어떤 이치랑 똑같으냐면 리브라를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결국 승인 안 내준다. 배척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미국이란 나라에서 리브라가 가지고 있는 SNS의 어떤 그 영향력에 관해서 과연 포기를 할까요? 이 리브라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 몇 명일까요? 그거를 통해서 리브라 코인이 만약에 전 세계에 이게 유통이 되면 미국에서 가질 수 있는, 지금 공고히 할 수 있는 본인들의 권력의 어떤 그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게 시너지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데 과연 리브라 코인을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허가를 안 내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바이낸스를 배척한다. 별의 얘기가 다 나와. 근데 배척 안 하. 그리고 하다못해 뭐 바이낸스가 위험한 거래소, 바이낸스가 망하잖아요. 그럼 암호화폐 세계 끝나는 거야. 뭐 누가 뭐 리플을 가졌네, 뭐 비트코인을 가졌네? 그 의미 없어요. 바이낸스가 만약에 여기서 문을 닫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예전에 이제 마운트 곡스 사건이 있었을 때 있죠. 그거보다 파장이 아마 더 클 거예요. 왜? 그때는 시장이 되게 작았어. 마운트 곡스 있을 때는. 지금은 이 시총 규모가 워낙 커졌잖아요. 근데 바이낸스가 망한다고요? 그건 그러니까 일개 뉴스를 보고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거는 저는 무리수가 되게 크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채널에선 제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피터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망치를 내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0년에 5,50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뉴스 하나도 이게 그냥 헛웃음지면서 넘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그냥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희망회로 같은 거를 전면적으로 전체를 다 배제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블록 보상 반감 전에 가격이 반감될 거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비트코인 옵저버들 사이에서 현재 일반적인 분위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런 거를 이제 기사화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인기에 있는 재고 흐름 모델은 내년 5월까지 BTC US 달러당 평균 가격이 8,300달러를 예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장세가 어떻게 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는 분명해. 1억까지 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 기준에서 2,890만 원인가 2,900만 원까지 아마 거의 전고점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을 못 갈까요? 향후 1, 2년 내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을 할 때는, 코인을 살 때는 한 번에 덥석덥석 사지 마시고 충분히 분할로 충분히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같아요. 설상 향후에 오른 가격에 있더라도 그때 내가 매집을 하더라도 급격한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만약에 없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그 구간이 내년 1월 말까지 최대한 잡았을 때 1월 말까지는. 왜냐면 어떤 그게 없어. 갑자기 암호화폐 장세를 붐업을 시킬 만한 어떤 재료거리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제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연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연말이 거의 다 왔잖아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 금융기관들, 얘네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뽑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분명히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주식시장을 공고히 제가 봤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뭐 장난을 치든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암호화폐 장세가 이제 디커플링 장세로 호전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이제 중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보면 BISS라고 하는 그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들 멤버를 체포를 했고 여기를 문을 닫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시장 소스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자본통제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규제당국의 문의에 따라 BISS의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자본통제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안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그물망을 통과 못한 거래소는 다 폐쇄 조치 시키겠다는 얘기야. 사실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심천 당국은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어긋나는 총 39개의 거래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 당국에 공식적으로 허가 못 받은 데는 다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럼 어떤 거래소가 규제 안에 그물망을 통과를 했을까요? 그건 뻔한 거 아닐까요? 이 뉴스에 오피셜하게 지금 나오진 않아. 근데 그냥 예측해도 그냥 뻔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리브라 코인을 버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에 관한 뉴스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번에 양식 10이라는 거를 세게 제출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게 아마 의미심장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아마 신용도 측정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될 거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뉴스에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디지털 자산 관리자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먼트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대신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펌 10에 대한 자발적 등록 내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등록 내역서가 제출된 건 이미 다 아실 거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성공하면 트러스트는 최초의 암호화폐 투자 수단인 색 리포팅 회사의 지위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탁의 주식은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건에 따라 등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 상품으로 파생 상품으로는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실은 섹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제 공인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여기 나와 있는 문구로만 보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디지털 여기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아마 여러 가지 섹하고 같이 움직이는 아마 그런 게 아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공기관에 있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승인을 내주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규제를 만드는 데는 어떤 상식적인 틀에서 어떤 용어적인 거나 전체적인 법률화를 만드는데 뭔가 정보가 있고 소스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돼. 그거를 제공하는 만약에 대표적인 회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왜 추종을 하고 되게 예의주시해서 보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 협회에 누군가 있어.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거기 이사가 누구야? 거기 대표가 누구야? 그리고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 그러면 한국에서도 블록체인에 관해서 법률안을 만들 때 자문을 받을 때 누구하고 가장 많이 그런 어떤 그 정보에 관해서 수용을 많이 할까요?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조사를 해보시면 대충 아마 답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법률안을 만들고 어떻게 규제안을 만들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중국의 뭐 바이낸스, 중국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바이낸스의 뭐 통제 그리고 뭐 리브라에 관해서 뭐 미국에서 어떻게 뭐 하냐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비유적 표현으로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암호화폐가 갑자기 오른다 막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들으실 내용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도 50배 마진 이더리움 뭐 이런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향후에는 만약에 펌핑 장세가 있다면 그게 분명히 이더리움이 상승하는데 불난집에 휘발유를 뿌리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선행해서 이제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작업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일요일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